백조 왕자. 겨울이 되면 백조가 날아오는 나라에 11명의 왕자와 엘리자 공주가 살았어요. 왕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왕은 새로 왕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새 왕비는 바로 마녀였어요. 마법을 걸어 마녀는 왕자들을 백조로 만들어 버렸어요. 백조가 된 왕자들은 차례차례 창문 밖으로 날아갔지요. 혼자 남은 엘리자는 백조들을 뒤쫓아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엘리자는 몇 날 며칠 백조들을 찾아 숲속을 헤매고 다녔지요.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요? 엘리자는 숲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할머니, 혹시 왕관을 쓴 백조들을 보셨나요? 아, 그 백조들이라면 바다 건너로 날아갔지. 엘리자는 숲에서 나와 바다로 향했어요. 노을이 질 무렵 11마리의 백조가 바닷가로 날아왔어요. 엘리자 곁에 내려앉은 백조들은 왕자로 돌아왔어요. 오빠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왕자들은 슬픈 눈으로 엘리자를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밤에만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어. 지금은 바다 너머에서 살고 있단다. 그러자 엘리자가 말했어요. 나도 이제 성으로 돌아갈 수 없어. 오빠들과 함께 갈래. 그날 밤 왕자들은 질긴 버드나무 껍질과 갈대로 그물을 짰어요. 아침이 되자 백조로 변한 왕자들은 엘리자를 태운 그물을 물고 날아올랐어요. 바다 위를 훨훨 날아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궁전이 나타났어요. 엘리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여기가 오빠들이 사는 곳이야? 아니, 이건 모르가나의 구름 궁전이야.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 궁전은 곧 모습을 감추었어요. 백조들은 해가 지기 바로 전에 산에 도착했어요. 사람으로 돌아온 왕자들은 엘리자를 동굴로 데려갔지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푹 쉬렴. 엘리자는 딱딱한 바위 위에서 잠을 청했어요. 어떻게 하면 오빠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엘리자의 꿈속에 요정 모르가나가 나타났어요. 모르가나는 숲에서 만난 노인과 똑같은 모습이었지요. 쐐기풀로 11벌의 옷을 짜도록 해라. 그 옷을 오빠들에게 입히면 사람으로 돌아올 거야. 단, 옷을 짜는 동안에는 말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다음 날부터 엘리자는 가시가 뾰족뾰족한 쐐기풀을 뜯어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가시에 찔려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오빠들 생각에 아픈 줄도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왕이 친구들과 사냥을 하러 산에 왔어요. 엘리자를 발견한 왕이 말했어요. 이런 곳에 사람이 있다니 뭐라고 있는 거요? 그렇지만 엘리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지요. 왕은 첫눈에 반한 아름다운 엘리자를 성으로 데려갔어요. 왕은 엘리자를 왕비로 삼았어요. 엘리자는 오빠들의 옷을 짤 수 없게 되어 슬펐어요. 그러자 왕이 하인에게 엘리자가 짜던 옷과 쐐기풀을 가져오게 했어요. 이걸 받고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면 좋겠는데. 엘리자는 기뻐하며 다시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런 엘리자를 보고 성 안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왕비님이 수상해. 혹시 마녀 아닐까? 엘리자는 날마다 부지런히 옷을 짰어요. 한 벌만 더 짜면 되는데 쐐기풀이 떨어졌어요. 엘리자는 쐐기풀을 뜯으려고 한밤중에 몰래 성에서 나가
산으로 갔어요. 하지만 뒤따라온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왕이 한밤중에 성을 빠져나간 이유를 물었지만 엘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숲에 간 걸 보면 마녀가 틀림없다. 내일 화형에 처하도록 하라. 재판장의 명령에 엘리자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다행히 10벌의 쐐기풀 옷과 짜다 남은 쐐기풀을 감옥에 넣어주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 엘리자는 밤새도록 옷을 짰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자 엘리자는 광장으로 끌려갔어요. 사람들이 옷을 꼭 끌어안은 엘리자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뭔가 가지고 있어. 마술을 부리려는 게 아닐까? 그때 11마리의 백조가 날아왔어요. 엘리자는 백조들을 향해 옷을 던져 올렸어요. 이윽고 옷을 입은 백조는 왕자로 변했어요. 오빠들, 사람으로 돌아왔군요. 그제야 엘리자는 입을 열었어요. 왕자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왕에게 들려주었어요. 왕은 착하고 참을성 많은 엘리자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지요. 엘리자와 왕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플랜더스의 개. 어느 마을에 넬로라는 소년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넬로와 할아버지는 어느 날 상처를 입고 풀숲에 쓰러져 있는 개를 발견했어요. 가만 보니 철물점 주인에게 늘 얻어맞던 파트라슈였지요. 넬로는 파트라슈에게 다가가 살펴보았어요. 상처가 너무 심해요.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해 주자꾸나. 넬로와 할아버지는 파트라슈를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어요. 빨리 건강해져야 한다. 아침마다 파트라슈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준 다음 일을 하러 나갔지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우유통을 받아 안트베르펜 시내까지 옮기는 일을 했어요. 다시 건강해진 파트라슈가 우유 수레를 끌면서 도와주었지요. 넬로에게 파트라슈는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시자 넬로는 파트라슈와 둘이서 우유 배달을 했어요. 한겨울에는 춥고 한여름에는 더워서 무척 힘들었지만 둘이 함께라서 즐겁게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안트베르펜에 있는 대성당에 들어갈 때는 함께 갈 수 없었어요. 파트라슈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지요. 어느 날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파트라슈는 넬로와 함께 대성당에 들어갔어요. 넬로는 천으로 덮인 그림 앞에 서서 파트라슈에게 말했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이 그림을 보여주지 않아.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보고 싶어. 그 그림은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었어요. 그렇지만 넬로는 돈을 내고 그림을 볼 수가 없었어요. 불을 지필 장작과 먹을거리를 사기에도 모자랐거든요. 화가가 꾸민 넬로는 그림 그리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파트라슈와 친구인 알로아만 넬로의 꿈을 알았지요. 알로아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방앗간집 외동딸이에요. 어릴 적부터 넬로와 어울려 놀고는 했지요. 그렇지만 알로아의 아버지는 딸이 넬로와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 가난한 아이와 친하게 지내서 좋을 것 없다. 어느 날 넬로는 알로아와 파트라슈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알로아의 아버지가 넬로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림 속에 알로아와 똑같이 생긴 소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무척 잘 그렸군. 돈을 줄 테니 그림을 다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림은 그냥 드릴게요. 알로아의 아버지는 그림을 가져가 방에 걸어두었지만 알로아가 넬로와 만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넬로는 날마다 우유 배달을 마치고 나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였지요. 대회에서 우승하면 상금도 받고 그림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넬로는 힘들게 완성한 그림을 대회에 내기는 했지만 자신 없었어요. 내 그림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야. 그래도 열심히 그렸으니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에 넬로는 귀여운 인형을 주었어요. 넬로는 알로아의 방 창문을 두드려 인형을 건네준 다음 바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날 밤 알로아네 집에 큰 불이 났어요. 알로아가 사는 집은 무사했지만 방앗간이 불타고 말았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간 넬로에게 알로아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네가 우리 집 방앗간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넬로를 의심하는 말을 했어요. 알로아와 어울리지 못하게 해서 넬로가 불을 지른 게 분명해. 소문이 점점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넬로에게 아주 차갑게 대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아파서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눈 떠보세요. 할아버지. 넬로와 파트라슈는 크게 슬퍼하며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마치자 돈이 다 떨어져 집세도 낼 수 없었어요. 집주인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해도 소용없었지요. 밀린 집세 대신 집안에 물건들을 두고 어서 나가. 파트라슈, 가자. 크리스마스 전날 아침 넬로와 파트라슈는 오두막을 나왔어요. 이제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가득한 정든 집에서 영영 떠나는 것이었지요.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둘은 터벅터벅 시내를 향해 걸어갔어요. 오늘이 바로 그림 대회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저 멀리 벽에 걸린 우승자의 그림이 보이자 넬로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건 넬로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실망한 넬로는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았어요. 아, 이제 다 끝났어. 넬로와 파트라슈는 눈보라를 헤치며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때 파트라슈가 눈밭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물고 왔어요. 지갑에는 알로아의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넬로는 알로아네 집으로 가 알로아의 어머니에게 지갑을 전해주었어요. 지갑을 발견한 파트라슈에게 먹을 것과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넬로는 그렇게 말한 뒤 문을 닫고 돌아서서 달려갔어요. 파트라슈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재빨리 뛰쳐나가 넬로를 쫓아갔지요. 넬로의 발자국은 대성당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파트라슈가 들어가 보니 넬로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넬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을 비추었어요. 넬로는 고개를 들어 그림을 쳐다보았어요. 파트라슈, 저기 봐. 드디어 보게 되었구나. 아, 하느님, 저는 지금 행복해요. 다음 날 아침 알로아가 넬로를 찾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성당에서 차갑게 굳은 채 발견되었어요. 꼭 끌어안은 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백설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눈처럼 희고 예뻐서 백설공주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백설공주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님이 아파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 뒤 임금님은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백설공주에게 새엄마가 생긴 것이지요. 새 왕비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요술 거울에게 물었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가장 예뻐요. 그때마다 새 왕비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새 왕비가 요술 거울에게 또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백설공주님이에요. 어느새 백설공주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라 있었어요. 새 왕비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냥꾼에게 명령했지요. 당장 백설공주를 없애버려라! 하지만 마음씨 착한 사냥꾼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멀리 달아나라고 했지요. 백설공주는 숲속을 헤매다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피곤했던 백설공주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고 말았어요. 우리 집에 예쁜 공주님이 와 있네? 오두막으로 돌아온 7명의 난쟁이는 깜짝 놀랐어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죄송해요. 잠에서 깬 백설공주가 난쟁이들에게 사과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편하게 있어도 돼. 난쟁이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지내게 되었답니다. 한편 백설공주가 사라지고 난 뒤 새 왕비는 다시 거울에게 물었어요. 틀림없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쁠 거라고 믿었지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요. 백설공주님이에요. 거울 속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니. 새 왕비는 과일 장수 할머니로 변장하고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맛있는 사과 사세요. 그리고 백설공주가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자 독이 든 사과를 건넸어요. 방금 딴 신선한 사과란다. 먹어보렴. 어머, 맛있어 보여요. 사과를 한 입 베어문 백설공주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공주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깨워도 백설공주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꼼짝도 안 했답니다. 슬픔에 잠긴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 안에 뉘었어요.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가 지나다가 유리관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왕자는 아름다운 백설공주에게 마음을 빼앗겼지요. 왕자가 안아 일으키자 목에 걸린 사과 조각이 튀어나오면서 백설공주가 눈을 떴어요. 난쟁이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요.
왕자는 백설공주에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왕자의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왕자와 결혼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커다란 순무. 할아버지가 밭에 순무 씨앗을 뿌렸어요. 순무야, 순무야, 크고 달고 맛있게 자라렴. 할아버지는 날마다 물을 주며 정성껏 키웠어요. 순무는 쑥쑥쑥 잘도 자랐지요. 이제 슬슬 순무를 뽑아볼까? 할아버지가 순무 잎을 잡고 당겨보았지만 너무 커서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불렀지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허리를, 할아버지는 순무를 잡아당겼어요. 영차! 영차! 하지만 순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손녀를 불렀어요. 손녀는 할머니를,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는 순무를 잡아당겼어요. 영차! 영차! 그런데도 순무는 뽑히지 않았어요. 손녀는 강아지를 불렀어요. 멍멍! 강아지는 손녀를, 손녀는 할머니를,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는 순무를 잡아당겼어요. 영차! 영차! 하지만 순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강아지는 고양이를 불렀어요. 미야옹! 고양이는 강아지를, 강아지는 손녀를, 손녀는 할머니를,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는 순무를 잡아당겼어요. 영차! 영차! 여전히 순무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고양이는 생쥐를 불렀어요. 찍찍! 생쥐는 고양이를, 고양이는 강아지를, 강아지는 손녀를, 손녀는 할머니를,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는 순무를 잡아당겼어요. 영차! 영차! 쑥! 마침내 순무가 뽑혔답니다. 인어공주. 깊은 바닷속 성에 인어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15살이 되면 바다 위로 나가 땅 위 세상을 구경할 수 있었지요. 인어공주는 바다 밖 세상이 몹시 궁금했어요. 드디어 15살이 되는 생일날, 인어공주는 언니들의 배웅을 받으며 바다 위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크고 멋진 배가 보였어요. 배 위에서는 어느 왕자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지요. 인어공주는 씩씩한 왕자를 보자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바다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거센 파도가 덮쳐 배가 가라앉고 말았어요. 인어공주는 물에 빠져 정신을 잃은 왕자를 구해 바닷가로 데려갔어요. 제발 죽지 마세요.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바위 뒤에 숨었지요. 한 아가씨가 왕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왕자가 깨어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군요. 그 모습을 본 인어공주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다로 돌아갔지요. 인어공주는 날마다 왕자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닷속 마녀를 찾아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사람이 되는 약을 만들어줄 테니 대신 내 목소리를 다오.
그리고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넌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인어공주는 마녀에게 목소리를 주고 사람이 되는 약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인어공주가 눈을 뜨자 왕자가 보였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나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마녀에게 목소리를 주었기 때문에 왕자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지요. 말을 못하는군요. 나랑 같이 성으로 가요. 왕자는 인어공주를 성으로 데려갔어요. 인어공주는 왕자와 함께 말을 타고 숲을 산책하기도 하고 소풍을 가기도 했어요. 하루하루 아주 행복했답니다. 어느 날 인어공주는 왕자와 함께 배를 타고 이웃나라로 갔어요. 두 사람을 마중 나온 이웃나라 공주를 보고 왕자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물에 빠진 나를 구해준 분 맞죠? 인어공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때 왕자님을 구한 건 나인데.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슬픔에 빠진 인어공주가 배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언니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머리카락을 주고 마녀에게서 칼을 받아왔단다. 이 칼로 왕자님의 가슴을 찌르면 너는 물거품이 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인어공주는 살며시 왕자의 방으로 갔어요. 사랑하는 왕자가 자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왕자님, 부디 행복하세요. 방을 나온 인어공주는 칼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자 인어공주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반짝이는 물거품이 하나 둘 흩어졌지요. 인어공주의 몸은 조용히 그리운 바다와 하나가 되었답니다. 난쟁이와 구두방 할아버지. 어느 마을에 구두방을 하는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가죽 살 돈도 없고 구두 한 켤레 만들 정도의 가죽만 남았지요. 이게 마지막 구두가 되겠군. 할아버지는 남은 가죽을 구두 모양으로 정성스럽게 잘랐어요. 구두는 다음날 만들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구두 한 켤레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느질도 깔끔하고 아주 멋진 구두였어요. 누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을까? 구두방에 온 손님이 그 구두를 보고는 비싼 값에 사갔어요. 덕분에 할아버지는 구두 두 켤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살 수 있었지요. 그날 밤에도 할아버지는 가죽을 잘라놓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두 켤레의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구두도 비싼 값에 팔려 네 켤레의 구두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살 수 있었지요. 며칠 동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는 구두가 잘 팔려 부자가 되었지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누가 구두를 만들어 놓는지 오늘 밤 몰래 지켜봅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두 사람은 방 한쪽에 숨어 몰래 지켜보았어요. 한밤중이 되자 어디선가 귀여운 난쟁이 둘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작은 구두장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요. 통통 가죽을 두드려요. 드디어 만들어졌네, 멋진 구두가. 일이 끝나자 난쟁이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아침이 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난쟁이들에게 은혜를 갚아야겠어요. 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 틀림없이 추울 거예요. 나는 셔츠와 바지를 만들 테니 당신은 작은 구두를 만들어주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난쟁이들을 위해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숨어서 보고 있자 난쟁이들이 나타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가죽 대신 선물이 놓여 있었지요. 난쟁이들은 옷을 입고 구두를 신었어요. 그리고 기뻐서 폴짝폴짝 뛰더니 춤을 추면서 떠났지요. 그날 이후 난쟁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두는 계속 잘 팔렸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즈의 마법사. 부모를 잃은 도로시는 캔자스의 작은 집에서 엠 아주머니와 헨리 아저씨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바깥에 있던 헨리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오리 바람이 몰려오고 있어. 얼른 피해. 나는 소들을 몰고 올게. 엠 아주머니는 지하실로 뛰어내려가며 말했어요. 도로시, 너도 빨리 내려와. 도로시는 토토를 찾아 안고서 아주머니를 뒤쫓아갔어요. 그때 무시무시한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집이 붕 떠올랐어요. 집은 도로시와 토토를 태운 채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한참 지나 쿵 소리와 함께 집이 땅에 떨어졌어요. 집 밖으로 나와 보니 꽃이 가득 피어있는 들판이 펼쳐졌어요. 그때 뾰족한 모자를 쓴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나는 북쪽 마녀란다. 나쁜 동쪽 마녀를 죽이고 동쪽 나라 사람들을 풀어줘서 고맙구나. 회오리 바람을 타고 떨어진 도로시의 집에 나쁜 동쪽 마녀가 깔려 죽은 거였어요.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자 북쪽 마녀가 말했지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도로시는 동쪽 마녀가 신고 있던 은구두를 신고 토토와 함께 오즈의 마법사가 있는 에메랄드 실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시내를 거쳐 옥수수 밭을 지나가던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만났어요.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간다는 도로시의 이야기에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나도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 두뇌를 달라고 부탁할래. 그래서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숲속에서 양철로 된 나무꾼을 만났어요. 나는 심장이 필요해. 괜찮다면 나도 함께 가고 싶어. 숲길을 더 가다가 이번에는 겁쟁이 사자를 만났어요. 나는 용기가 갖고 싶어. 나도 함께 가도 될까? 이렇게 해서 도로시는 새로운 새 친구들과 함께 에메랄드 실을 향해 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깊은 계곡이 나타났어요. 모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양철 나무꾼이 계곡 사이에 나무다리를 놓으면 어떨까?
허수아비의 말대로 나무 다리를 놓아 건너려는데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 쫓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자는 겁이 났지만 어흥 하고 으르렁거렸어요. 괴물이 겁에 질려 주춤거리는 동안 모두 다리를 건넜어요. 그러자 양철 나무꾼이 얼른 도끼로 나무 다리를 찍었지요. 다리가 잘리면서 괴물은 계곡으로 떨어져 버렸답니다. 마침내 도로시와 새 친구는 에메랄드시에 도착했어요. 오즈의 마법사가 있는 방으로 가자 커다란 얼굴이 말했어요. 내가 오즈의 마법사다. 서쪽의 나쁜 마녀를 물리치고 오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도로시와 새 친구는 소원을 이루려면 용기를 내어 서쪽 마녀를 물리쳐야만 했지요. 그래,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야. 도로시와 새 친구가 서쪽 나라에 가자 나쁜 마녀는 마법의 황금 모자를 쓰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나타나 도로시와 새 친구를 붙잡았어요. 나쁜 서쪽 마녀는 사자를 우리에 가두고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망가뜨리고 도로시에게는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일을 시켰어요. 서쪽 마녀는 도로시에게서 은구들을 빼앗았어요. 멋대로 내 구두를 가져가다니 용서 못해! 화가 난 도로시는 마녀에게 양동이의 물을 부었어요. 그러자 마녀가 순식간에 녹아 사라져버렸어요. 도로시는 우리에 갇힌 사자를 꺼내주고 서쪽 나라 사람들에게 부탁해 망가진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을 고쳤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시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화가 난 사자가 으르렁거리자 깜짝 놀란 토토가 펄쩍 뛰어오르는 바람에 옆에 있던 가리개가 쓰러졌어요. 그러자 거기에는 키 작은 아저씨가 서 있었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바로 커다란 얼굴을 조종하던 오즈의 마법사였어요. 그는 도로시가 살던 마을 근처에서 열기구를 타고 이곳까지 날아왔다고 했어요. 오즈의 마법사는 자신이 진짜 마법사가 아니라고 사과하며 허수아비에게는 바늘과 지푸라기로 만든 뇌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비단으로 만든 심장을, 사자에게는 용기가 생기는 물약을 주었어요. 모두 가짜였지만 본래 허수아비에게는 지혜가, 양철 나무꾼에게는 배려하는 마음이, 사자에게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도로시는 오즈의 마법사와 열기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도망친 토토를 잡으러 간 사이에 열기구가 날아올라 도로시는 떠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남쪽 나라의 착한 마녀 글린다라면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로시는 다시 남쪽 나라를 향해 여행을 떠났어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사자도 함께였지요. 글린다는 모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도로시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허수아비는 에메랄드시로, 양철 나무꾼은 서쪽 나라로, 사자는 숲으로 돌아갔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은구두의 뒤꿈치를 맞부딪힌 다음 가고 싶은 곳을 말했어요. 엠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데려다줘. 도로시는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날아 초원에 굴러 떨어졌어요. 몸을 일으키자 캔자스의 대초원이었어요.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 그리고 새 집이 보였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두 사람을 향해 뛰어갔답니다. 피터팬. 어느 날 밤 웬디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어요. 방 귀퉁이에 남자아이가 앉아 울고 있었어요. 웬디는 그 아이가 피터팬이란 걸 바로 알아보았어요. 날마다 꿈에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왜 울고 있니? 너희 개가 내 그림자를 빼앗아갔어. 웬디가 피터팬의 그림자를 꿰매주자 피터팬은 고맙다며 도토리 단추를 선물했어요. 그러자 요정 팅커벨이 살짝 삐진 표정을 지었어요. 피터팬이 웬디에게 친절하게 대해 질투가 난 거지요. 피터팬이 웬디에게 말했어요. 네버랜드에는 길을 잃은 아이들이 살아. 웬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지 않을래? 좋아. 내 동생 존과 마이클도 함께 데려가자. 피터팬이 웬디와 존, 마이클에게 요정의 금가루를 뿌리자 세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가자! 모두 피터팬을 따라 창밖으로 날아갔어요. 두 번째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아침까지 똑바로 날아가야 해. 피터팬이 네버랜드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네버랜드까지 한참을 날아가야 했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녁해가 바다 너머로 가라앉을 무렵 마침내 네버랜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버랜드는 이너와 인디언, 해적이 사는 꿈과 모험의 섬이에요. 웬디와 존, 마이클은 아주 신이 났어요. 우와! 꿈에서 본 그대로야!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자 아이들은 겁이 났어요. 해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물론이지. 공격해 올걸? 내 공격에 대장의 오른손이 잘려버렸거든. 꽝! 피터팬의 말이 끝나자마자 해적들이 쏜 대포가 날아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어요. 대장! 피터팬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해적선에서 부하가 후크 선장에게 보고했어요. 후크 선장은 피터팬의 공격에 잘린 오른손을 바라보았어요. 지금은 손 대신 쇠 갈고리가 달려있지요. 그때 내 오른손을 악어에게 먹이로 던져준 다음부터 나는 악어가 무서워 죽을 것 같아. 후크 선장의 손을 삼킨 악어는 이번에는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노리며 쫓아다녔거든요. 후크 선장의 오른손과 함께 시계도 삼키는 바람에 악어의 배에서는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후크 선장은 째깍째깍 소리만 들려도 벌벌 떤답니다. 이 원수를 반드시 갚고야 말겠어. 그 무렵 하늘 위에서는 피터팬이 모두 무사한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얘들아, 모두 무사하니? 웬디와 동생 팅커벨이 다가오자 피터팬은 싱긋 웃었어요. 좋아, 우리의 은신처로 가자. 피터팬이 내려가자 땅속 은신처에서 아이들이 나왔어요. 우와, 피터가 돌아왔다. 어서 와. 응, 너희를 돌봐줄 엄마를 데려왔어. 웬디를 본 아이들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피터팬은 웬디와 동생들을 은신처로 데려갔어요. 은신처의 입구는 나무 구멍이었답니다. 아이들은 뻥 뚫린 나무 속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웬디는 아이들을 위해 음식도 만들어주고 잠들기 전에는 이야기도 들려주며 정성껏 돌고 왔어요. 네버랜드는 늘 모험이 가득했어요. 피터팬은 인디언들의 싸움에 끼어들기도 하고 호수에서 인어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해적과 싸움을 벌이기도 했지요. 어느 날 아침 웬디와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자 해적들이 공격해 왔어요. 팅커벨은 은신처에서 자고 있던 피터팬을 깨웠어요. 피터팬, 큰일 났어. 아이들이 모두 해적에게 붙잡혀갔어. 피터팬은 침대에서 펄쩍 뛰어 일어나 칼을 움켜쥐었어요. 후크 선장, 이번에야말로 결판을 내주겠다. 해적들은 웬디와 아이들을 해적선에 태워 한 줄로 세웠어요. 후크 선장이 쇠갈고리로 아이들을 위협했어요. 이제 너희를 한 명씩 바다로 던질 거야. 그때 어디선가 시계 소리가 났어요. 째깍째깍, 째깍째깍. 그러자 후크 선장은 벌벌 떨었어요. 으아! 악어다! 악어가 이 배를 삼키려고 나타났어! 웬디와 아이들은
베이 난간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해적선으로 올라온 것은 악어가 아니라 피터팬이었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아이들이 묶인 줄을 풀어준 뒤 후크 선장을 공격했어요. 후크 선장, 받아라! 아이들도 해적에게 덤벼들었어요. 놀란 해적들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모두 바다로 떨어졌어요. 후크 선장은 쇠갈고리를 휘두르며 피터팬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피터팬이 받아친 칼에 맞은 후크 선장은 그대로 배에서 떨어졌지요. 꿀꺽! 기다리고 있던 악어는 후크 선장을 한 입에 삼켜버렸답니다. 웬디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싸움이 끝났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모두 같이 살자. 우리 엄마가 모두의 엄마가 되어줄 거야. 웬디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했어요. 아이들은 기뻐했지만 피터팬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네버랜드에서 계속 아이로 살고 싶어. 피터팬은 팅커벨과 함께 네버랜드로 돌아갔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웬디가 피터팬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지공주.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빨간 꽃봉오리가 활짝 벌어졌어요. 그런데 꽃 속에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엄지손가락만큼 작고 귀여워 엄지공주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연꽃잎 위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눈앞에는 두꺼비가 앉아 있었어요.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진흙집에서 살아줘. 밤에 엄지공주를 몰래 데려온 두꺼비가 말했어요. 나는 진흙집에서 살기 싫어요. 그때 물고기들이 연잎 줄기를 잘라 엄지공주가 도망치도록 도와주었어요. 엄지공주는 연잎을 타고 둥실둥실 떠내려갔어요. 신기하게 생겼네. 풍뎅이가 엄지공주를 붙잡아 나무 위로 데려갔어요. 날개도 없고 이상해. 사람처럼 생겨서 싫어. 풍뎅이의 친구들이 엄지공주를 놀렸어요. 그러자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나무 아래 들판에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겨울이 되자 엄지공주는 춥고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엄지공주가 그릇터기에 문을 두드리자 들쥐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유, 가엾어라. 어서 들어와. 겨울 동안 여기서 지내렴. 다음 날 멋지게 차려입은 두더지가 놀러왔어요. 두더지는 땅굴을 깊게 파고 엄지공주를 만나러 왔어요. 어느 날 엄지공주는 길에 쓰러져 있는 제비를 발견했어요. 어떡해, 추워서 얼어 죽었나 봐. 엄지공주는 제비를 꼭 껴안았어요. 그러자 제비의 가슴이 콩콩 뛰기 시작했어요. 살아있었구나. 빨리 치료해줘야겠어. 엄지공주는 제비에게 날마다 물과 먹이를 가져다 주었어요. 봄이 되자 다시 건강해진 제비는 엄지공주에게 함께 숲으로 가자고 했어요. 안 돼. 내가 떠나면 들쥐 할머니가 슬퍼하실 거야. 엄지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제비를 떠나보냈어요. 이윽고 엄지공주는 두더지의 청혼을 받았어요. 두더지랑 결혼하면 어두운 땅속에서 지내야 해요. 엄지공주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두더지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날 아침, 엄지공주는 몰래 밖으로 나갔어요. 안녕히 계세요, 햇님, 꽃님. 엄지공주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러자 제비가 날아왔어요. 이제 곧 겨울이 올 거야. 함께 가자. 어서 내 등에 타. 함께 갈게. 엄지공주는 제비 등에 타고 숲을 지나 바다를 건넜어요. 둘은 따뜻한 남쪽 섬에 도착했어요. 제비는 아름다운 정원의 꽃 위에 엄지공주를 내려주었어요. 꽃 안에는 황금관을 쓰고 등에 투명한 날개가 달린 작은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는 엄지공주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나는 꽃 왕국의 왕자예요. 왕자는 황금관을 벗어 엄지공주에게 씌워주었어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네, 왕자님. 날개를 단 엄지공주는 왕자와 함께 꽃 사이를 날아다녔어요. 제비가 노래를 부르며 공주와 왕자를 축하해 주었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어미오리가 품고 있던 알에서 새끼 오리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알을 깨고 나온 새끼는 다른 형제보다 몸도 더 크고 회색 날개에 못생긴 모습이었죠. 어째서 이 아이만 회색일까? 어미오리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오리가 말했어요. 어쩌면 이 아이는 칠면조 새끼인지도 몰라. 어미오리는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 날 어미오리는 새끼 오리들을 데리고 호수로 갔어요. 얘들아, 잘 보렴. 이렇게 헤엄치는 거란다. 어미오리가 가르쳐주자 새끼 오리들은 풍덩풍덩 호수로 뛰어들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마지막으로 뛰어들어 다른 새끼 오리들의 뒤를 따라 헤엄쳤어요. 그제야 어미오리는 마음이 놓였어요. 헤엄치는 걸 보니 역시 내 아이로구나. 하지만 다른 오리들은 미운 오리 새끼를 괴롭혔어요. 비켜! 저리 가! 너는 우리 형제가 아니야! 형제들이 따돌리자 미운 오리 새끼는 집을 떠나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혼자서 커다란 늪가를 서성거리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탕! 사냥이 시작된 거였지요. 늪가에 사냥개가 나타났지만 미운 오리 새끼를 흘깃 쳐다보더니 지나쳐 가버렸어요. 내가 못나서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거야. 미운 오리 새끼는 슬퍼하며 늪을 떠났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가난한 농부의 아내가 나타나 미운 오리 새끼를 안아들었어요. 어디서 온 새지? 우리 집에서 길러볼까? 미운 오리 새끼는 농부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먼저 살고 있던 고양이와 닭이 미운 오리 새끼를 싫어했어요. 너 쥐 잡을 수 있어? 알을 낳을 수 있니? 미운 오리 새끼가 고개를 설레설레 젓자 고양이와 닭은 쌀쌀맞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먹이를 받아먹다니 참 뻔뻔하구나. 미운 오리 새끼는 시무룩해져 농부의 집에서 나왔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호수에서 살게 되었어요. 혼자라서 쓸쓸했지만 백조를 보면 즐거웠지요. 아, 아름다워. 나도 저런 새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윽고 호수가 얼기 시작하자 백조들은 따뜻한 나라로 떠났어요. 갈수록 날이 추워져 호수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먹이가 줄어들자 미운 오리 새끼는 덤불 사이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지냈어요.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지요. 그 아름다운 새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어느덧 포근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봄이 찾아온 거예요. 드디어 호수에 백조들이 돌아왔답니다. 백조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진 미운 오리 새끼가 덤불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백조들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다가왔어요. 너는 우리와 같은 백조로구나. 맑은 호수물에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비쳤어요. 설마 이 모습이 나라고?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던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였던 백조는 다른 백조들과 함께 하얀 날개를 펼치고 파란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